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1일간 우선 접종 대상 절반이 1차 접종을 마친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접종을 마친 후 2주가 지난 사람은 저위험군 비접종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만날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LCT 분양 때 특혜 분양을 위한 별도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된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유명 기업인 등의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버드대 신문이 램지어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논문을 유해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매체들도 잇따라 비판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대면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미국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역대 대선을 1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남빛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장경태, 이준석 두 청년 정치인이 5인 모임 금지를 위반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진실 게임도 벌어집니다. 전후 사정 짚어봅니다. 영국 왕실에 대한 인종차별 폭로, 여기에 조명받는 고 다이애나비 잠시 후 전합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문 대통령 검경 협력, 경찰 LH 본사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고 출국 금지도 완료했습니다. 땅 투기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죠,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 검경 협력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검경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는 얘기를 정말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제 경찰의 입장을 제가 오늘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현 시점에서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건 없는 상태입니다. 협력은 아직 안 하고 있다? 네, 검경의 갈등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지금 정말 양극단으로 치달았고 있는 거는 3살짜리 아이도 지금 다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검찰의 분위기 어떤가 봤더니 문 대통령이 말한 이 검경 협력에 대해서 어쨌거나 경찰이 영장을 치면 잘 받아주고 대외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경찰 입장은 어떠한가? 경찰 입장도 한번 알아봤는데 딱히 검찰이랑 협력할 사안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경찰 관계자가 이제 얘기한 바는 대통령이 수사를 잘하는 의미 아니겠냐. 나중에 결과로 얘기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 이 저변에 깔린 건 검찰이 굳이 끼지 않아도, 검찰이랑 같이 하지 않아도 경찰만으로도 충분히 수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지가 깔린 걸로 좀 보이는데요. 요약하자면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그러니까 검경이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이 싸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대외적으로 큰 소리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이렇게 좀 기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수법이 전문 투기꾼 못지않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건지 관련 리포트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한 LH 직원이 광명 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사들인 땅입니다. 줄기 끝이 용처럼 꼬인 모양의 묘목이 토지 절반을 덮을 정도로 빽빽하게 식재돼 있습니다. 실제 묘목을 심은 땅의 크기를 측정해봤습니다. 1제곱미터당 16주에 달하는 묘목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 묘목은 시중에서 3,000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용버들입니다. 비싼 나무는 아니죠. 그 명목으로 심어서 판매는 별로 이렇게 나가질 않죠. 워낙 잘 크니까 그냥 심어놓긴 하는데.
상품성이 낮은 관상수를 대량으로 심어 놓은 건데 전문가들은 보상 과정에서 묘목에 대한 이전비 책정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한 식재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파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거를 파내고 난 다음에 상하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운반을 해야 되고 또 옮겨가는데 비용이 크지 않습니까? 일각에선 토지 보상 전 재배가 어려운 농작물에 비해 관리가 쉬운 관상수를 심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이 용보들 나무도 생소하지만 이 용보들 나무가 땅 투기에 이용된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자, 윤정 기자. 네. 이렇게 일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더불어서 지금 LH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의 메신저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공분을 일으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한 언론사가 LH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제보받아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메신저를 주고받은 이 당사자 지난해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당시에 대구 경북지역본부의 토지 판매부에서 일할 당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메신저를 보시면 대구 연호지구를 콕 집어서 무조건 오를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 이 연호지구는요, 2018년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 LH 직원들은 땅을 살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 신입사원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이름이나 가족 이름으로는 LH 땅을 못 산다. 명의가 필요해서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 투자 내용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저 말이 지금 신입사원이 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불법 투기라는 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더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직원은 이걸로 잘리게 되더라도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받는 월급보다 더 많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일부 LH 직원들은 이 제보자, 이 투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메신저 내용을 공개한 이 제보자에 대해서 오히려 이 비판을 쏟아내는 정황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누리꾼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서 오히려 고발자를 욕하고 땅 투기를 한 신입사원을 두둔하는 글을 봤다라면서 이 투기꾼들 때문에 9천 명의 직원들 성과급이 앞으로 3, 4년은 다 날아갔는데 절대 안 묻히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신을 밝히기도 했고요. 현재 LH 내에서는 이 차명 투기나 사전 투기가 암암리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히 가족이 아니라 지인 명의를 이용한 차명 투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신입사원이 땅 투기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이거를 폭로했다고 그 사람은 또 색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소정수 위원님, 참 이 신입사원이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이 LH 내에서 이전부터 이런 투기나 이런 것들이 참 횡행했다 이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화가 내부에 팽배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입사 1년 차면은 뭐 그 업무 자체에서도 그 배우기에 급급한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런 땅을 사고 땅 투기하는 저런 부분을 스스럼없이 저렇게 SNS에 올리고 했다라는 것은 그게 또 혼자가 아니고 이제 여러 명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그 조직의 문화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상급자가 그런 얘기 자체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오히려 전체적인 문화 자체가 자연스럽다 보니까 신입사원까지도 저런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 속에서는. 잘려도 된다. 뭐 어차피 땅 투기해서 버는 돈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식하고 뭐 밥 먹고 할 때 뭐 그런 얘기 했다는 건 아닙니까? 주로 이제 대화가 나는 뭐 어디에서 어떻게 했다 해갖고 몇 군데 땅 사놓고 했는데 네. 너네들도 뭐 되면은 땅 사라. 뭐 어디가 좋다더라 요새. 또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들도 있고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되니까 친인척 이름으로 하고 거기 직접 거기 사지 말고 그 인근으로 살아. 뭐 기타 등등의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갔다라는 게 이제 현재 이 제보자가 또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LH의 이 문화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저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도덕 불감증이 굉장히 깊게 스며들어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손한빛 기자. 어제 이제 LH 이 본사 있는 진주에 있잖아요. 이 본사 앞이 시끌시끌했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한 농민단체가 LH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되어 있는 이 본사 표지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농지투기공사라고 적힌 흰색 가림막으로 두르기도 했었고요. 농지투기공사요. 예. 현장의 모습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본사 건물을 향해서 날달걀을 투척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LH 직원 투기 의혹을 강하게 맹비난했는데요. 일단 국토부 장관의 즉각 사퇴, 그리고 농식품부 장관의 경질, 투기꾼 소유 농지 즉각 몰수 등을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빈단 역시 시위를 벌였었는데요. 표지석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이 집회 시위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서 공분을 또 사고 있는데요. 이 메신저 대화방에 LH 본사를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층수가 높아서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시위를 라고. 하든지 말든지 난 안 들리니까 모르겠다. 그렇죠. 아마도 그 현장을 봤겠죠. 봤으니까 이런 글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리꾼들이 과연 LH 직원들을 뽑을 때 인적성 검사는 하고 뽑느냐, 그리고 사태 파악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비난 글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참 이런 것도 문제고요. 앞서 보신 일부 LH 직원들의 땅 투기 백태, 그리고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신입사원의 땅 투기 관련 언급, 이참에 이 근본부터 자라는 투기의 싹을 싹 도려내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장경태, 이준석, CCTV에 딱 걸린 현장. 민주당 장경태 의원 그리고 전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청년 정치인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이 장경태 의원은 거짓 해명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은미 기자, 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용산의 한 식당에서 만나서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네. 뭐 여야 정치인이 편가르지 않고 자주 만나는 거 참 좋은 거긴 한데, 그렇죠. 이제 문제는 만나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5명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5명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은 지금 보신 것처럼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서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어긴 거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원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랑 다른 사람들 4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나중에 장경태 의원이 합류하면서 5명이 됐는데, 이 마지막에 합류한 장경태 의원이 QR코드를 찍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지도 않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된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4명이 모여 있었는데 장 의원이 나중에 인사만 하고 간다고 왔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장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 봤더니 가보니까 5명이어서 나는 5명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3, 4분 있다가 나왔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이제 CCTV를 열어보니까 20분 정도 있었던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다라고 다시 사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얘기는 우리가 4명 모이고 있었는데 이 장 의원이 와서 5명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 장경태 의원은 보니까 5명이어서 5명 모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러 내가 간 거다. 나 때문에 5명이 된 거 아니다. 그리고 난 3, 4분밖에 없었는데 CCTV 봤더니 한 20분 정도 머물렀더라. 이 얘기 아닌가요? 나는 5명이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러 간 건 아니고요. 네. 예, 가보니까 5명이어서 5명이면 이거 방역수칙 어기는 건데 안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3, 4분 만에 자리를 떴다는 게 처음의 입장이었었습니다. 내가 가서 5명이 돼서 나는 3, 4분 만에 나온 거다. 네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분 정도 머물렀더라. 네. 그런데요, 이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좀 반박하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방역 수칙을 어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뭐 죄송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데 어디가 문제냐, 이 세세한 부분.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자신이 3번이나 와서 5명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어떤 식당 측의 어떤 제지나 주의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실 공방으로 약간 번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제 만약에 식당이 주의를 줬다고 한다면 식당은 이제 5인 이상 자리를 함께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어느 정도는 면책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식당도 어떤 면에서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공범으로 이제 같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얘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다른 일정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요. 예. 제 지인과 이준석 최고가 이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 가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길을 했는데 예. 잠깐 있는 과정에서 또 저도 몇 명인지 확인 안 하고 간 측면이 있어서 예. 너무 죄송하게 송구한 상황이 생겼고요. 어찌되었건 좀 잠시나마 이 방역 규칙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그 과태료 나면 내실 겁니까? 당연하죠. 윤경 의원님, 이제 장 의원은 사과를 했습니다.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사과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 보면 다섯 명 모이면 안 된다는 거 지금 누구나 다 알잖아요. 애초부터 가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전화로 뭐 인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이렇게 드러난 거 보면 평소에 어떻게 처신을 하고 다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비판 또 추가로 가능하겠죠. 다른 데서도 잘 안 지킬 것 같다. 이렇게 또 싸잡아서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장 의원이나 이준석 최고위원이나 지금 청년 정치인으로서 사실 양쪽 당에 다 영입이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반 유권자들의 기대를 모으는 건데 이런 일타령이 하나가 이들에게 이들의 앞으로 다른 거에 다 이게 더 쓰여지는 이런 사태는 막아야겠죠. 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 1년 이후에 어느 누구나 국민 모두가 다 회합 제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행동 일상생활에서의 제약 때문에 지금 인내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한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제1야당의 어찌됐든 최고위원까지 했고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뭔가 다른 쪽에 기대감을 줬었는데 이런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실망감을 준 거 이런 거는 100번 사죄를 해도 제가 보기엔 부족함이 없어요. 아까 진실 게임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업주 측에서 얘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상관없이 그냥 100번 사죄의 뜻을 밝히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빚어지지 않아야 네. 다른 일을 할 때 두 젊은 정치인, 청년 정치인들에게 신뢰가 회복이 되지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또 빚어졌는데 또 거짓말 공방에 휘말린다든지 평소에 처신에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것처럼 비춰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업주가 주의를 주든 안 주든 어쨌든 간에 5인 이상 모임 금지입니다. 또 다른 논란 하나 더 짚어보죠. 이 부산의 한 공사장에 붙은 안내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 기자. 네. 뭐가 있길래 안내판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문제가 된 안내판 바로 어제 오전에 부산 진구의 국제아트센터 건립 공사 현장에 걸린 안내판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데요. 적혀있는 문구를 보면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엔 다른 남자가 누워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아니 이게 공사장에 있는 안내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도 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이 여성이 이불 밖으로 눈만 내민 채 누워있고 또 5만 원짜리 이런 동뭉치 그림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한 시민이 촬영을 해서 올리면서 공개가 돼서 여혐 논란이 일고 있는 안내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 또 표현이 저열하다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해당 건설사 측은 이 안내판을 당일에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나면 이러이러하니까 사고 내지 말고 사고 안전에 주의하자 이런 네. 안내판이군요. 그런데 이 표현이 참 보기에 좀 그러네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비슷한 문구가 적힌 안내판들 과거에도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요, 이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사고가 나면 당신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자고 당신 아이들을 두드려 패고 아이고. 사고 보상금을 쓰는 꼴을 볼 것이다. 이렇게 다소 과격한 문구가 적혀 있고요. 자. 이때 논란이 되자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표가 천편일률적이다 보니까 사내 관계자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구로 작성을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결국 논란 끝에 건설사가 이 건설 노조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또 담당 현장 소장이 직위 해제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졌었고요. 또 지난 2019년 11월에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이번에는 남녀가 함께 누워있는 지금 보시면 아이고. 오른쪽에 있는 저 사진인데 네. 그 사진과 함께 이 유사한 문구가 쓰여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이때도 해당 건설사 측은 이게 본사와는 관계가 없고 현장 소장이 이 인터넷에 떠다니는 문구로 작성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란 끝에 하루 만에 철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유, 참, 이 언급하기도 민망해서 제가 언급을 못 하겠는데 네.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철거되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어제 이 문구가 적혀 있었던 이 해당 건설사에 연락을 해서 물어봤더니 네. 이게 현장에서 게재를 한 건데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 몰랐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논란이 될 줄 몰랐다? 네, 맞습니다. 또 현수막을 달자마자 이 논란이 돼서 바로 철거 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 해명들을 보면 항상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문구를 퍼온 거다. 또 현장 소장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다. 뭐 이런 해명들만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논란들이 반복되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이 본사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 캡처한 거다. 현장 소장이 그랬다. 그래서 우리 잘못은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한빛 기자, 이 공사장뿐만 아니고 TV 광고에도 몇 해 전에 이런 논란되는 광고들 좀 있지 않았어요? 예, 한 15년 전에 TV 광고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준비된 영상으로 이 광고 한번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면서 하나부터 10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라이프 플래너였던 이 사람. 이젠 우리 가족의 라이프 플래너입니다. 자, 이게 2006년도 영상이었었는데요. 네. 남편은 이미 숨져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나머지 가족들이 전원주택에서 살아가는 모습,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에 논란이 컸었는데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었는데 이 돈으로 전원주택에서 잘 지내는 모습을 너무 행복하게 그린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었었는데요. 네. 반면에 가장이 사라지면 여기에 뭔가의 경제적인 대비는 필요한 게 아니냐. 남은 사람은 계속 불행해야만 하느냐. 이런 반론 또한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글쎄요.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이 여권 신장, 남녀 평등, 이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요. 이렇게 은연중에 무심코 나오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이런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들부터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기 피부색까지 따져 왕실 며느리의 폭로전. 지난해 1월 영국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해리 왕손 부부가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와 독점 인터뷰를 통해서 영국 왕실과 관련해 폭로를 했습니다. 파장이 큰데요. 먼저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영상으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So we have in tandem the conversation of he won't be given security, he's not going to be given a title, and also concerns and conversations about how dark his skin might be when he's born. What? With you? With Harry. About how dark your baby is going to be? Potentially, and what that would mean or look like. Ooh. Look, I was really ashamed to say it at the time, and ashamed to have to admit it to Harry especially. But I knew that if I didn't say it, that I would do it. And I just didn't want to be alive anymore. Did you make Kate cry? No. So where did that come from? Was there a situation where she might have cried or she could have cried? No, the reverse happened. Trapped within the system, like the rest of my family are.
my father and my brother, they are trapped. They don't get to leave. And I have huge compassion for that. 서람빛 기자, 지금 인터뷰 내용 이제 들어봤는데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 영국 왕실 내의 인종차별 문제 같아요. 예, 마클 부부가 부각한 점, 가장 크게 부각한 점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인종차별. 네. 해리 왕자와 결혼한 마클이 흑인과 백인의 혼혈입니다. 결혼 후에 인종차별 등으로 인해서 불화를 겪는다는 보도도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언제 또 어디서부터 이런 갈등이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에서도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이 해리와 마클 부부를 비판하는 쪽도 있는데요. 두 사람이 왕실 전체를 부당하게 이 인종차별 세력으로 몰아세웠다라는 지적을 하는 측도 있습니다. 마클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들이 태어났을 때 피부색이 얼마나 어두울지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그 대화들을 주고받았다라면서 왕실이 이 아치를 자녀죠. 왕자로 만들기를 원치 않았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 인터뷰가 예전에 이제 예고를 할 때부터 상당히 관심을 많이 끌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어제 이제 방송이 됐는데 네. 어때 파급력은 좀 어땠어요? 네, 파급력 굉장했습니다. 이 해리 왕자 부부는요, 지난해 1월에 영국 왕실과의 독립을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한 이후에 지금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한 게 이번 독점 인터뷰가 최초입니다. 네. 그런 만큼 굉장히 관심이 컸는데요. 이 미국인 약 1,710만 명이 시청을 했는데 이게 2020년 2월 오스카 시상식 시청자가 2,360만 명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본 연예 관련 방송이었습니다. 1,700만 명이 봤어요. 네, 이 폭발적인 관심만큼 라이센스 비용도 어마어마한 액수였는데요. 네. CBS는 2시간 인터뷰 구매를 위해서 최대 900만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100억 원가량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100억 원짜리 폭로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다만 해리 왕자 부부는 이 인터뷰의 대가로 별도의 비용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 인터뷰는 오는 15일에 영국에서도 방영이 될 예정입니다. 제작 비용으로 100억이 들었는데 이 해리 왕자 부부는 뭐 소위 이제 출연료로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네. 그러면 혹시 이제 이게 방영되고 나서 영국 왕실에서는 어떤 입장들이 좀 나왔나요? 네, 이번 인터뷰 방영 이후에 아직 별다른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인터뷰가 방영되기 전에 이 외신에 따르면 영국 왕실은 현지 시간 6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해리와 마클의 서커스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 불쾌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해리와 마클의 서커스다. 네. 상당히 비판을 했군요. 김은미 기자. 네. 어제 그 방송이 물론 인터뷰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마클의 패션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메건 마클 왕자비가 입은 이 옷을 한번 보면 이제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검은색 실크 드레스에 그 위에 이제 어깨 부분에 보니까 저 꽃이 연꽃입니다. 네. 흰색의 연꽃이 지금 수놓아져 있는데 이 하얀색으로 수놓아진 연꽃이 재탄생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재탄생이요? 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이제 왕실에서 떨어져 나와서 새롭게 재탄생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옷 말고 팔찌도 지금 하고 있죠. 네. 네, 저 팔찌를 보면은 저기 이제 고 다이애나비,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마클한테는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즐겨 차던 그런 팔찌입니다. 네, 저 팔찌를 당일, 저 인터뷰 당일에 저렇게 차고 나온 건데요. 네, 저 팔찌는 물론이고 사실 그 눈매, 화장을 보면 여자들은 사실 화장법에 따라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이 다르게 낼 수 있는데 네. 화장법을 보면은 눈이 좀 검게 이렇게 눈매를 강조한 그런 눈 화장을 했습니다. 보면 그게 이제 25년 전에 시어머니인 다이애나비가 그 했었던 화장법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마클 왕자비가 왕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영국 국민들이 어쨌거나 사랑을 받은 이 다이애나비랑 자신을 같은 연장선으로 같은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의도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팔찌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눈화장은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클이 실제 인터뷰할 때도 이 고 다이애나비 언급을 많이 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인터뷰에서 이 다이애나비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패션이나 다른 게 또 언급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다이애나비 언급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한테 일어난 일들의 인과관계를 알았다면 아주 화가 났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왕실을 떠나기로 한 걸 시어머니가 알았다면 아주 슬퍼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한테 일어난 일을 시어머니인 다이애나 비가 좋아하지 않았을 일들이다. 우리한테 일어난 일들이. 그리고 속상했을 거다라는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거듭 다이애나 비를 언급을 했는데 이건 사실 이 며느리인 이 마클 왕자비뿐만 아니라 아들인 해리 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해리 왕자는 어쨌거나 이 마클이 왕실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또 비극적인 역사,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한테 일어났었던 어떤 비극적인 삶, 네. 그런 일이 되풀이되는 거 아닌가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 의원님, 네. 이 다이애나비를 연상시키는 패션 그리고 실제로 언급도 하기도 했고 뭔가 좀 의도가 있는 걸까요? 상당히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다이애나비는 뭐 지금까지도 사후 벌써 한참 20년이 넘었지만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1981년에 결혼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그야말로 드라마였죠. 그렇죠. 81년도 결혼할 때 그 세인트폴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네. 저도 기억납니다. 그 드레스 7m 정도 된다. 그 드레스를 입고 마차에서 내리면서 지금 저 드레스죠? 예, 그때부터 거의 뭐 그야말로 진짜 동화 속의 장면처럼 그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세계인들의 이목을 그냥 한순간에 사로잡았죠. 그런데 이제 왕실에서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죠. 네네. 남편인 찰스 왕세자는 뭐 결혼 전부터 유명한 바람둥이였지 않습니까? 계속 그 전에 사귀던 여인도 있었고 나중에 결국은 또 그 여인이랑 살게 되는데 그런 등등의 이제 마음고생을 겪으면서 95년에 그런 불륜을 폭로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고 그렇죠. 97년에 그 프랑스에서 파파라치들의 추격을 피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또 비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36살에 삶을 마감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에서부터 유치원 부모가 영국 그 왕세자빈이 되고 그다음에 36살에 또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세계인들의 가슴에 굉장히 깊은 그 인상을 줬고 특히 이제 영국 왕실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의 삶을 많이 살폈거든요. 네네. 에이즈 병원을 뭐 방문한다든지 심장병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뭐 활동을 한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춤 같은 것도 막 추고 이럴 정도로 이 왕실이 갖고 있는 근엄한 이런 이미지를 조금 더 대중들과 이제 가까이 가는 그런데 큰 역할을 또 다이애나비가 하면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애절함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자꾸 이제 다이애나비 관련된 패션이나 그런 언급을 한다라는 것은 나도 비슷하게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왕실에서 받았고 좀 핍박받았다. 한마디로 이제 그러한 어떤 이미지 그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이렇게 좀 노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기자. 그런데 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인종 차별 말고요. 지금 그 뭐 시댁 형님이라고 그러죠. 미들턴 왕세 손비하고 뭐 여러 가지 얽혔던 복합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네, 이 불화설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불화설이 계속 있었어요? 네, 이 3년 전에요. 영국 타블로이드지가 이 당시 해리 왕자 부부 결혼식에 화동이 있었는데 이 화동이 바로 미들턴 왕세 손비의 딸인 샬럿 공주가 화동으로 나섰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드레스를 고르는 과정에서 이 마클이 돈 없는 참견을 해서 미들턴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눈물까지 흘렸다. 이런 보도를 내놨었는데요. 마클이 참견을 해서 미들턴이 눈물을 흘렸다. 네, 이 보도가 수차례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바로 이번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마클은 눈물을 흘린 사람은 오히려 나였다라고 밝혔는데요. 미들턴이 화동 드레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화를 내서 본인이 상처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후에 사과를 해서 큰 대립은 없었다. 다만 이 잘못된 소문들이 나왔을 때 왕실에서 해결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전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왕실의 차별 대우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오히려 시댁 형님이 참견을 해서 내가 울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우리가 소위 이제 시월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영국 왕실에도 있나 봐요. 남의 나라 왕실의 뭐 며느리들 간의 싸움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른 나라 왕실의 얘기를 사실 연예인들 얘기 보듯이 보는 측면이 좀 있어요. 예전에 다이애나비도 좀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이애나비는 우리 소 의원이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왕실에 사실은 좀 핍박을 받았던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동정심 같은 게
많았고 무엇보다 저는 이 왕실 소속 흔히 말하는 로얄 패밀리들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면 저렇게 티격태격 하는 걸로 언론의 상업주의에 관심을 끌 일이 아니고 자선 활동,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저 사람들 사실 뭐 흔히 말하는 걸로 비판적으로 얘기할 때 생산적인 직업을 생산적인 활동 뭐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느냐. 그야말로 금수저처럼 자기 조상들이 물려준 자산 가지고 오히려 더 다른 국민들에게 해만 끼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어느 나라나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극복을 하려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고 아까 뭐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또는 가난과 기근과 그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에 몸 던져서 앞장선다든지 그런 게 오히려 사랑을 받는 방법이지 이렇게 뭐 언론하고 상대해서 내 뭐 뭐라 그러죠? 내 동서인 언니가 나를 오히려 괴롭혀서 내가 더 괴로웠다 네. 이런 얘기는 이번 한 번으로는 그냥 뭐 족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누가 저런 얘기에 관심을 가질까 싶습니다. 자, 지난번 이 미국 대선 결과를 가른 원인들 중 하나가요. 바로 이 인종차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왕실에도 불거진 데 대해서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과연 영국 왕실의 해명은 뭘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서남빛 기자. 어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 수직 상승했다. 그러면서 네.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화제였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제가 대선 딱 1년 전이었어요. 예. 과거에 역대 정권에서 대선 1년 전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결과하고 어땠어요? 네, 15대 대선 때부터 19대 대선 때까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네. 1년 전, 선거 1년 전이었을 때 지지율과 최종 결과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드물었어요? 가장 가까운 19대를 볼까요? 지금과 비슷한 점은 지금 윤 전 총장이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은 아주 강력한 인물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았었는데 매우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었습니다. 네네. 반 전 총장의 모습 당시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1년 전, 선거 1년 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무려 10%포인트나 반 전 총장이 앞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네. 실제 대선에서는 반 전 총장은 최종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때 아주 그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았었는데 귀국했을 때 출마 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주 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이 반 전 총장처럼 이렇게 1년 전 여론조사에서 선두 달리다가 실제 결과가 뒤집힌 경우 또 있지 않아요? 네, 바로 그 앞선거인 18대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화면으로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영향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 헷갈리죠?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당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긴장을 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은 무려 9년 전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인데요. 9년이나 됐군요. 당시에 강연 정치를 통해서 정치권의 혜성처럼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선거 1년 전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빙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대선에는 역시 불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5대 때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었던 박찬종 변호사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선 1년 전 여론조사 때는 19.9 대 19.6 역시 초박빙세였었는데 그러네요. 네.
실제 대선에는 최종적으로 불출마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당시 선거 때를 회상을 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쟁에서 늘 1위였는데 그게 야바위 판이었거든. 지금은 그 새누리당이 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민심 50, 당심 50을 반영했지만 그때는 당심만 갖고 할 때니까 장난들을 했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후보들이 모두 불출마를 한 경우인데 예. 그럼 그렇게 보면 지금 나오는 어쨌든 이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은 무소속이잖아요. 네.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대체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6대 대선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년 전에 과연 이렇게 정말 지지율이 낮았나 싶을 정도인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1%대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회창 당시 후보 30%가 넘는 지지율이었었는데요.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5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15대 이후로 딱 한 번 1년 전에 여론조사의 그 흐름이 그대로 최종 결과로 이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인데요. 1년 전 여론조사 아주 큰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었죠. 그렇죠. 네. 실제 대선에서도 큰 차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유 있게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발표되는 이 여론조사 결과 과연 1년 뒤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 부분부터 좀 궁금해집니다. 자, 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서남빛 기자. 어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 수직 상승했다. 그러면서 네.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화제였잖아요. 그런데 마침 어제가 대선 딱 1년 전이었어요. 예. 과거에 역대 정권에서 대선 1년 전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 결과하고 어땠어요? 네, 15대 대선 때부터 19대 대선 때까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네. 1년 전, 선거 1년 전이었을 때 지지율과 최종 결과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드물었어요? 가장 가까운 19대를 볼까요? 지금과 비슷한 점은 지금 윤 전 총장이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은 아주 강력한 인물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았었는데 매우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었습니다. 네네. 반 전 총장의 모습 당시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다시 세계 인류 국가로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제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지금 1년 전, 선거 1년 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무려 10%포인트나 반 전 총장이 앞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네. 실제 대선에서는 반 전 총장은 최종 불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때 아주 그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았었는데 귀국했을 때 출마 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주 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이 반 전 총장처럼 이렇게 1년 전 여론조사에서 선두 달리다가 실제 결과가 뒤집힌 경우 또 있지 않아요? 네, 바로 그 앞선거인 18대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 화면으로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영향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제가 떨리죠?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당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긴장을 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잖아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은 무려 9년 전 안철수 전 대표의 모습인데요. 9년이나 됐군요. 당시에 강연 정치를 통해서 정치권의 혜성처럼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선거 1년 전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빙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대선에는 역시 불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5대 때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었던 박찬종 변호사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선 1년 전 여론조사 때는 19.9 대 19.6 역시 초박빙세였었는데 그러네요. 네.
실제 대선에는 최종적으로 불출마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당시 선거 때를 회상을 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경쟁선들 1위였는데 그게 야바위 판이었거든. 지금은 그 새누리당이 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민심 50, 당심 50을 반영했지만 그때는 당심만 갖고 할 테니까 장난들을 했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후보들이 모두 불출마를 한 경우인데 그럼 그렇게 보면 지금 나오는 어쨌든 이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은 무소속이잖아요. 네. 지금 나오는 지지율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대체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16대 대선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년 전에 과연 이렇게 정말 지지율이 낮았나 싶을 정도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1%대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회창 당시 후보 30%가 넘는 지지율이었었는데요.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50%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15대 이후로 딱 한 번 1년 전에 여론조사의 그 흐름이 그대로 최종 결과로 이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인데요. 1년 전 여론조사 아주 큰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고 있었죠. 그렇죠. 네. 실제 대선에서도 큰 차이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유 있게 승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발표되는 이 여론조사 결과 과연 1년 뒤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선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정치권에서도요,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회의론이 많긴 합니다. 관련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대선 1년 전 지지율대로 대통령이 뽑힌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굉장히 가변성, 역동성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대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번 서울시장 보선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그 선거 결과에 달린 거라고 봅니다. 총장직 사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는 거죠. 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나 네. 뭐 고건 총리 이런 분들도 공직에 있을 당시에는 높은 인기와 지지율을 구가했는데 네. 당장 정치행보에 뛰어들자마자 검증이 시작되면서 그냥 중도에 사퇴해야 될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두 분 위원님들 예상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나오는 이제 여론조사 결과 과연 1년 뒤, 딱 1년 뒤 어떤 결과가 될까? 뭐 예상이니까요. 우리 소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뭐 변수가 엄청 많은 거죠,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또 보면은 또 급락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꾸준한 그 정치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세력을 쫙 모아서 생긴 지지율이 아니라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 어떤 현 정부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그것이 모인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딱 끌어지고 그 지지율을 갈 수 있느냐. 이건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세력도 없고 어떤 그와 관련된 정치적인 비전을 또 내보인 적도 없고 검증이 이루어진 적도 없고 모든 것이 진짜 광야에서 윤 전 총장 혼자 딱 나온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뭐 이재명 지사는 이제 바람 같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바람이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거품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거품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지율로 그것이 존재를 하려면 윤 전 총장이 세력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세력과 어떤 사람들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내가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 지지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또 국민들 눈이 또 다른 데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년 뒤의 상황, 윤 전 총장이 지금 실제로 뭐 대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참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그대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이전 상황과 좀 비슷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 윤경호 위원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비슷합니다. 굳이 따지면 반기문 총장 때와 거의 흡사한 아마 전철을 밟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아까 우리 선 기자의 설명 중에 보면 2016년
6월 나온 여론조사에서 26%, 30% 이렇게 지지율이 유지가 되죠. 네. 그때는 해외에 있을 때예요. 반기문에 대해서 막연한 그냥 호감, 막연한 환상 이런 거였죠.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가 그 유지가 됐습니다. 2007년 1월에 마침내 귀국을 해서 정치판에 뛰어듭니다. 3주 만에 본인이 손을 들고 맙니다. 여러 가지 이유 있었지만 지금도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돈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는 뭐 주변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에 대한 환멸감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현실 정치에 대해서 항복을 한 거예요. 정치가 그렇게 쉽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은 뭐 27년간 검사를 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박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이거 정말 느닷없고 뜬금없는 겁니다. 특히 검사들 중에도 본인이 자기 보스로서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검찰의 중립을 위해서 그리고 검찰 권한의 유지를 위해서 충성하고 박수를 보냈던 윤석열이라는 자기 보스가 이렇게 임기 전에 호련 던지고 나와서 결국 정치판에 뛰어들려고 그렇게 반기를 들었느냐. 이건 과연 어느 검사들이 그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똑같이 박수를 보낼 수 있을까? 그건 일반 유권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반사 이익 때문에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적인 발광체가 아니라 그냥 반사 이익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 이거 이외에도 저는 정치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반기문 총장이 보여줬던 모습을 거의 흡사하게 밟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과연 이 두 분 의원들의 예상이 맞을지 1년 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지만 이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 고건천 총리 계속해서 따라와요. 네. 그러면 실제로 당사자들은 어떨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 취재 한번 해봤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을 두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제2의 반기문 전 총장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원조 반기문 전 총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직접 연락해봤는데요. 같이 좀 들어보고 오시죠. 윤석열 총장 얘기가 나오면서 반 총장님 얘기도 지금 같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저 계속 뭐 고건 총리하고 저하고 그 대비하고 이렇게 보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그때 사정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걸 뭐 일률적으로 비교할 건 없고 하여튼 뭐 언론에서 저 그렇게 하는 거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얘기가 없다니까 요즘 뭐 신경 안 쓰니까 예. 지금 들어보시면 반 전 총장 얘기는 이렇습니다. 뭐 언론에서 쓰기 나름 아니냐. 나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저희가 보신 그 영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또 한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혹시 지원 요청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었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지금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바쁘고 그건 내가 지난 4년 동안 지나온 길을 보면 알 것이다. 대선에는 전혀 개입할 또 지원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혹시 통화하는 과정에서 반 전 총장이 좀 불쾌하던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느낌이 어떻던가요? 뭐 불쾌한 건 전혀 없었고요. 다만 본인은 본인의 일이 정말 바쁘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다른 데로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는 뭐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차기 대선 주자 이제 선호도 지지율 관련해가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은미 기자 오늘 또 발표된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이제 서울 시민만 대상으로 서울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예, 차기 대선 주자 누구를 보냐 생각을 했는데 물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23%로 1위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19.3%, 3위가 이낙연 대표 11.6%로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1위, 2위 지금 차이가 그다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위인 이재명 지사, 2위인 윤석열 전 총장, 1, 2위를 두고 지금 뭐 다투고 있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적확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차 범위 아니군요. 네. 근데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을 그럼 상수로 보고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랑 양자 대결을 하면 어떨까 봤는데 네. 지금 이재명 지사 40.5%입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37.4%로 나왔습니다. 역시 네. 오차 범위 내고요. 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또 다른 한 명.
네, 이낙연 대표랑 같이 했을 때를 보면 이낙연 대표는 37.1%, 윤석열 전 총장은 38.1%입니다. 이건 역시 또 오차범위 냅니다. 사실 그래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렇게 본다면 윤 총장 상당히 그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에 나오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0.4%가 부적절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지지율은 높게 나오지만 대선에 나오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네. 소 의원님, 지금 여론조사 결과 이제 보셨는데 물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서울 지역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 어떻게 분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여권에 유리한 상황은 아니죠, 지금. 네. 지난해부터 계속됐던 부동산 관련 민심이라든지 이 검찰 갈등의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LH 사건으로 연결됐고 또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악재의 흐름이 계속 지금도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다가 어쨌든 여권의 여러 가지 이 국정 운영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서울의 민심이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속에서 야권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총장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네. 정치 한가운데로 들어왔다라고 야권 지지자는 지금 인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윤 전 총장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구슬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상황도 안 좋고 야권에 자신보다 지지도가 높은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쭉 구슬들이 있는데 그 구슬들을 잘 꿰서 보배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윤 전 총장의 어떤 정치력 이런 부분에 달린 것이고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이 어떠한 이 세력과 어떤 비전을 갖고 정치를 하느냐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구도를 판의 구도를 예를 들어서 야권의 단일 후보로 본인이 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윤 전 총장의 어떤 정치적인 운명을 가른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서울의 민심은 그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오늘 사임하죠. 그런데 네, 조금 전에 나온 사진 보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이재명 지사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마지막 당무회의여서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감사했다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니 원래 뭐 강조 안 해도 제가 원팀의 일원이죠. 네. 제가 당원이 한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보았기 때문에 박수 쳐 드리려고 일부러 왔습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올라오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뭐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 같은 것이어서 뭐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치를 하실 것이고요. 다만 구태 정치 하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주시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 저 자리에 참석한 이후에 SNS도 올렸더라고요. SNS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감사 인사를 전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이재명 지사는 흔히 당원 동지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라면서요. 우리 민주당은 원팀일 때 가장 빛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급도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다만 이 구태 정치 말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이낙연 대표는 오늘 오후에 퇴임 기자회견을 갖거든요. 잠시 뒤에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일정을 끝으로 당대표 일정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사퇴 이후에도요. 상임 선거대책위원장과 가덕도 신공항 특위위원장직을 수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민주당은 오늘 5월에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는 이 김태년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아마 이낙연 대표 퇴임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질문 나오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광역단체장이 이 당 당무회에 참석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퇴임하는 이낙연 대표가 퇴임하는 날 국회를 찾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 견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이낙연 대표 퇴임 이후를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당에 나도 있다. 내가 당의 비주류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얼마나 쉽게 지금 던질 수 있습니까? 사실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광역단체장이 당의 회의에 올 만큼 한가하지 않죠. 네.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지금까지는 당대표로서 당정청 회의,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결정,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 국회 입법 사항 모든 거에 다 언급을 하고 그 이낙연 대표의 뜻에 따라서 이게 지침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당대표로 물러났어요. 그러면 대선 주자 중에 유력한 지금 지지율로 따지면 당내에서 이재명 다음에 이낙연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정도의 비중을 가진 목소리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다 대접을 해줄 것이냐. 그건 별개 문제죠. 당장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이낙연 대표는 뭐 당연하게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이 될 거다 이렇게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도 본인도 선대위원장으로 위촉을 바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번 3월 9일부터 민주당의 당 대선 후보 정해지는 게 9월 9일까지잖아요. 이 9월 9일까지는 국민을 향해서 일반 유권자를 향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 내에서 내가 결코 비주류가 아니다. 나도 주류다. 내 지분도 이만큼 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세력을 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오늘 당무회의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찾아온 게 아닐까. 이건 굉장히 큰 포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9일까지 6개월 남았는데 6개월을 앞둔 큰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 관련해서 반응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김은미 기자. 여권 내에서는 이 지지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에요? 네,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결코 예뻐 보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뻐 보일 수는 없다. 네, 이제 여론조사 1위에 대해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자신의 정치적 선거운동으로 활용해 왔음이 드러난 걸 보면서 좀 배신감을 느낍니다. 솔직히. 검찰에 충수가 했던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그 밑에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은 그렇게 롤모델이 되면 이 검사가 정치 집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당대표라면 그런 분 절대 검찰총장 출신 저는 우리 당 국회의원 후보나 이런 걸 영입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검찰총장 출신이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검사들이 정치권을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검찰총장 자리를 선거 운동에 활용을 했다,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길 의원 말고 이제 낙검수의 멤버였었던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SNS에 어대불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대불륜이요? 네, 어대불륜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차피 대통령 되는 건 불가능한 윤석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어대불륜. 네, 참 말조합을 참 재밌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가 이 김용민 이사장은 언젠가는 윤 총장의 정치력 부재, 또 공감 능력 부재를 국민들이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 조국 전 장관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반문 야권 정치인이다라고 윤 총장을 지칭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올린 글을 보면요.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은 미래의 권력이었다라면서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그는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인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그는 대통령을 꿈꾸는 반문 야권 정치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언론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언론이 지금 현재 윤 전 총장의 지지율 부각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철저한 검증은커녕 벌써부터 윤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러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 한 언론사가 정치 선거 분석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예측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10명 중 9명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당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단 한 명만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똑같이 공동 1위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이낙연 대표가 당선될 것이라고 본 전문가는 이번 조사에서는 없었고요. 다만 이번 조사가 윤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4일부터 이 서면 질의서를 보내서 7일 오후까지 답변을 받은 건데 이 전문가들은 여전히 유동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인 거고요. 특히 이 전문가 10명 중에 6명은 4월 7일에 재보선이 있잖아요. 이 재보선 이후에 판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여권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야권 상황도 좀 보죠. 김은미 기자. 네. 야권 특히 제1야당인 이 국민의힘의 이 차기 대권 주자들 지지율은 좀 어때요? 네, 저희가 어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를 했다라고 이제 전해드린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사회연구소의 여론조사였었는데 이 10% 미만의 후보들, 이제 군소 후보들을 좀 보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1%, 그리고 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의원이 2%, 원희룡 제주지사가 1.3%, 보면 여백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다 모두 올망졸망 지금 밑에 바닥에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2%입니다. 원희룡 지사 뭐 외모에 신경 쓰고 뭐 비공개적 뭐 공공연하게 당연히 출마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1.3%예요. 뭐 그나마 유일하게 홍준표 전 대표가 야권으로서는 그나마 저 여론조사의 7.6%의 지지율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 전 대표는 무소속입니다. 그렇죠. 네,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봤을 때 대선 주자 5%를 넘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소 의원님, 지금 이제 국민의힘 유권 이제 차기 대권 주자들 지지율 5%다 미만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제 거품이 껴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치적인 실체로서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검증도 이루어지고 이럴 텐데 지금 야권에서 보면 최근에 서울시장 후보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야권 지지자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네. 윤 전 총장이 보면 그동안에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두 분 다 대구 경북에 기반을 둔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주된 정치적인 기반이 대구 경북이거든요. 근데 이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기존의 국민의힘 색깔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야권 지지자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은 아버지가 이제 충청도고 외가는 또 강원도예요. 네. 본인은 또 대구에서 뭐 초임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떤 그러한 구도, 판을 어떻게 짤 수 있느냐, 그리고 본인의 정책과 비전, 세력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의 그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변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